우리 경제학 시작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썼잖아요. 이 국부론 쓴 게 이제 1776년에 썼는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썼을 땐 당연히 경제학과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 무슨 논문으로 썼겠습니까? 철학과 논문으로 쓴 거예요. 철학 논문에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철학지에 발표한 거예요. 철학지에. 근데 사람들이 읽고서 이거는 철학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럼 저거는 또 왜 철학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기존의 철학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첫 번째, 상정하는 인간상이 달랐습니다. 왜? 기존의 철학이라는 건 종교학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학이죠. 신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선설. 뭐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착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인간을 국부론에서 뭐로 바라봤어요? 도덕감정론과는 다르게. 이타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바라봤죠. 야, 대전제가 나옵니다. 야,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는 학문을 갖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아담 스미스가 거기서 뭐 했었죠? 분업론 썼죠. 반을 4,800개, 반을 12개 전부 다 무슨화시키고 있습니까? 수치화, 양적 연구하고 있죠. 야, 인간의 마음을 양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원래는 전부 다 무슨 연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하는 거죠. 야, 이거 기존 경제학하고는 기존 철학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 무슨 연구하고 있고? 질적 연구 아니라 양적 연구하고 인간을 이기적으로 가정하잖아. 이게 무슨 철학이야? 이건 다른 학문이야.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붙이자? 경제학이라고 붙이자라고 해서 경제학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학교 때. 제가 말한 강의들은 이제 경제학 원론은 누구 거 공부하는 거다? 예, 막스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막스 끝났어요. 누구? 알프레드 마샬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요? 아담 스미스를 고전파라 그러고 알프레드 마샬을 아담 스미스에서 고전을 갖고 왔으니까 신고전파라 그러죠. 그럼 이제 신고전파의 출발점은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오느냐? 이게. 아담 스미스하고 다른 게. 이게 나오죠. 인간의 욕망은 뭐하고? 우리 경제에서 맨날 배우는 무한한데. 자원은 뭐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원리가 나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러면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생님 누구 사귀고 싶어요? 임수정. 그죠? 근데 욕망은 뭐예요? 무한하죠. 근데 주변에는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누구 사귀어야 돼요? 초딩 아니면 중딩. 그래서 선택은 그거밖에 없어요.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 자, 그러면 아까 봤죠?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적 선택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선택, 이기적 선택. 그럼 이기적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슨화 시켜야 돼요? 수치화. 그래서 배우는 첫 번째 모든 경제학 책 탁 피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아파티니티 코스트를 맨 처음에 배우죠. 맞죠? 모든 경제학 책 딱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제가 정말로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기회비용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기회비용이 주류 경제학의 맨 처음에 나오냐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란 건 뭐냐면은 아담 스미스 말대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경제학은 양적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아담 스미스하고 다르게 마샬은 뭐라고 바라봤어요?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 인간의 욕망은 뭐하다? 무한하다. 정리됐죠? 그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계, 효용, 체, 감의 법칙. 그죠? 그게 무슨 곡선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수요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앞에서 배웠던 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원은 뭐 돼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 자원은 뭐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한정돼 있다고 그랬죠?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계 비용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체증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공급 곡선. 우리 주류경제학 가면은 안 배우신 분들 주류 경제학 배우면 맨날 무슨 곡선하고 무슨 곡선 배웁니까? 수요 곡선 무슨 곡선 배워요? 공급 곡선 배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류 경제학 가면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우느냐면 저게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알프레드 마샬 때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왜 그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바로 무슨 곡선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죠. 이건 무슨 곡선이라고 그래요?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죠. 수요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급은 이거는 자원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라는 게 알프레드 마샬,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류 경제학의 출발의 시초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공급 곡선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해요? 정리됐죠? 뭐가 돼야 됐습니까? 한계 비용은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계 비용은 체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걸 자료로 고층 빌딩 갖고 왔어요.
고층 빌딩 지을 때 1층 지을 때 비용이 더 비싸요? 아니면 맨 꼭대기 지을 때 비용이 더 비싸요?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고층 빌딩 지으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특히 고층 빌딩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진이 아니에요. 내진이 아니에요. 바람이지. 고층 빌딩 보고 있으면 살짝 흔들리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 안에 있으면 못 느끼지만. 물론 못 올라가 보셨겠지만. 63은 가보셨겠다. 자, 어쨌든 농담이고. 근데 한계 비용은 체증하니까. 그렇게 맨날 배우는 거예요. 욕망 뭐 하는데 자원 한정돼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계 효용은 뭐 하고 있으니까. 한계 효용은 뭐 하니까? 예, 뽀뽀 처음 할 때 미치죠. 그잖아요? 2번, 3번 해보세요. 이상해. 나중에 입술만 쳐다만 봐도 그냥 확 입냄새 나고. 한계 효용은 체감하니까. 그래서 한계 효용은 체감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계 비용은 체증하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해 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한다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것도 안 가리키겠다는 뜻은 아니라 진짜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 이게. 제가 이거 아니면 제가 대학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럼 귀염둥이가 대학 강의 귀염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맨날 귀염둥이 해갖고 제재 받았어요. PD가 제발 저 선생님 귀염둥이라고. 미국 귀염둥이 애들 뭐 영국 다 귀염둥이니까. 주변 왜 이렇게 다 귀여우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귀여운 건 어떻게 해요? 귀여운 건 저 수요 공급이 어떻게 막 변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것이 왜 저렇게 출발되느냐. 주류경제학은 그래프를 왜 그릴까? 정의됐죠? 주류경제학 책 열면 왜 기회비용부터 가리키지? 저는 그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기회비용부터 가리키지? 저거요. 욕망은 유한한데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럼 우린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우린 무슨적 선택한다 그랬어요?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 정리됐죠? 그걸 무슨화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수치화. 잠깐만 해볼까요? 남자분도 곧 출연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제가 출연할 때 얼마나 잘 출연되는지. 자, 10,000원짜리 5,000원 있거든요. 하나 선택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면 그렇죠. 괜찮으신 분이네요. 정상적인.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편익.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 뭐가 되겠어요? 어떤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재화의 가치죠. 그죠? 합리적 선택. 자, 이거 5,000원짜리 골라보세요 한번. 합리적 선택 안 했죠? 왜? 편익보다 뭐가 컸어요? 기회비용. 정리됐죠? 간단해요. 4개가 있어요. 골라보세요. 기회비용 얼마예요? 일부러 틀려주신 거예요. 틀리실 분이 아닌데. 16,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죠. 왜? 몇 개 고를 수 있었어요. 5만 원짜리 고르는 바람에 포기된 건 이게 아니라 이거나 이거나 이거죠. 몇 개 고르실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 고를 수 있었잖아요. 그죠? 5만 원짜리 고르는 바람에 못 고른 건 10,000원짜리죠. 이해됐죠? 이해 안 되셨나요? 안 됐다고 도저히 여기서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전 다 알고 있어요. 자, 왜 들어가세요? 자,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제 말은 정확하게 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하나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을 갖다 고르는 바람에 못 고른 건 1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다. 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자, 물건이 5개가 있어요. 기회비용은 2개밖에 안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요. 5만 원, 10,000원, 5,000원, 1,000원하고 저 친구가 있어요. 5개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5만 원 고르죠.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포기되어지는 재화의 가치 중 가장 큰 재화의 가치예요. 출연하셨죠? 자, 됐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이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10,000원을 고르면 5만 원. 5,000원을 골라도 5만 원. 1,000원을 골라도 5만 원. 우리 설령 이렇게 선택하셔도 5만 원. 정의됐죠?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이 아주 간단한 거죠. 자, 기회비용 개념이 어렵지. 자, 이거는 맞추실 수 있을까요? 2개 골라보세요. 자,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골랐으면 기회비용은? 그렇죠. 55,000원. 2개 고를 수 있는 건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골랐으니까 포기되어지는 것 중 가장 큰 건 이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별것도 아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자, 5만 원 빌려주면 5만 원 빌려줬어요. 갚을 때 5만 원 갚아요? 55,000원 갚아요? 55,000원 갚죠. 그럼 5,000원은 뭐예요, 이거는? 이자죠. 이자의 기회비용은 뭐죠? 일정 기간 현금 보유. 정리됐죠? 저는 5만 원을 줬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현금 보유를 포기했잖아요. 정리됐죠? 여러분, 한국은행이 한번 가볼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어요. 편익은 뭐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됐습니까? 고용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고용 증가요. 알겠죠? 편익은 고용 증가요. 기회비용은 뭐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잘 잡으셨는데. 포기된 건 물가 상승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물가 안정이죠. 그죠? 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포기되는 건.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주류경제학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다라는 거는 당연히 합리적 선택을 했어야 되죠. 그럼 뭐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겠죠? 편익은 뭐예요? 고용 증대 효과가. 이렇게 나오죠.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0.2% 내린 것은 오케이? 네. 물가 안정을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에 대비하여 고용 상승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기회비용의 첫 번째 개념인 거죠. 어렵게 뭐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가. 기회비용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남자를 골라야 돼요. 장동건하고 또 김수현 있어요. 아, 요새 김수현 너무 잘 나가나? 장동건하고 김수현하고 또 누구 있어요? 아, 몰라. 장동건하고 김수현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고르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힘들죠? 기회비용이 작아요? 크니까. 오케이? 근데 고를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하나 원빈이고 하나는 학원 원장이에요. 괜찮아요? 머리 안 아파요. 네, 이해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회비용도 이래서 기회비용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쉬운 개념들이니까 이제 우리 뭐 다 하시는 얘기라. 기회비용이 없는 재화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게요? 기회비용 없는 재화? 그렇죠. 물과 공기와 같은 재화. 이거 갖다 무슨 재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유재라. 무한재가 뭐예요? 자유재. 알겠죠? 무한재라는 용어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갖다 무슨 재라고 표현한다? 자유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이 마이너스인 재화가 있을까요? 기회비용이 마이너스인 재화. 우리 선생님 남자를 사귀어야 되는데 원장을 만날래요? 아니면 유부남을 만날래요? 둘 다 만나고 싶지 않죠. 정리됐죠? 이해됐죠? 정리됐죠? 근데 하나를 선택하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편익을 줘요? 아니면 슬픔만 줘요? 네, 그런 게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회비용이 마이너스인 재화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용재라고 그래요. 정리됐죠? 그래서 그런 거 뭐라 표현한다? 불용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쓰레기 선택할래? 핵폐기물 선택할래? 정리됐죠? 이게 전형적인 불용재입니다. 기회비용이 마이너스인 경우죠. 자, 이건 뭐가 되느냐? 유명한 건데 저 콩코드라는 비행기 들어보셨나요? 저게 뭐였죠? 옆에 써 있지만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작으로 만든 건데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최후인 초음속 비행기죠. 그래서 원래 대서양 건너는데 7시간 걸리거든요. 비행기 타고. 근데 저걸 타면 3시간이면 간 거예요. 당시의 혁명이죠. 근데 저거를 갖다 다 개발 열풍이 불었는데 보잉사도 다 돈을 미친 듯이 쏟아다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 에어버스 지금 라이벌은 어디예요? 보잉사죠. 보잉사도 저거 만들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느냐? 첫 번째, 저게 음속을 뚫을 때 소리가 엄청나요. 꽝 하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모두 비쌌겠습니까? 연료비가 엄청 비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잉사는 포기했어요. 근데 에어버스는 야, 이전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라고 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결국 성공합니다.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승객을 100명밖에 못 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파리에서 뉴욕까지밖에 못 가요. 그게 끝이에요. 더 못 가요. 공중구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딱 100명만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봤더니 운행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왜?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그래갖고 결국 수십 년 동안 운행하다가 결국 중단하죠. 자, 무슨 비용이라고 그러죠, 저걸? 들어보셨죠?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죠. 매몰 비용. 매몰 비용 우리 다 경험하시는데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그럼 모르시겠다. 매몰 비용. 결혼하셨어요? 하셨죠? 그죠?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정리됐죠? 이전까지 내가 저 여자 정리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자, 어쨌든 이게 바로 무슨 비용 개념? 자, 무슨 비용 개념? 방송한 내용 괜찮아요? 무슨 비용 개념? 바로 매몰 비용 개념. 그래서 실제로 저게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할 때 재판이 잘했다 잘못되다가 아니라 재판관이 잘못한 건 있어요.
이전까지 들어간 비용이 4조가 넘으므로 지금 당장 새만금을 갖다가 철수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고려하여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판사는 분명히 무슨 비용 개념을 놓치신 거예요? 매몰 비용 개념을 놓치신 거죠.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예? 지금 강의 듣는 거 말고 하시는 일이 학생이죠. 그죠? 학생. 그죠? 매몰 비용일지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매몰 비용 개념을 갖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 비용 500억 달러 들 줄 알았는데 엄청 들어서 뭐 이랬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저희 수업을 듣기 위한 기회비용은 뭘까요? 수강료 하면 안 되죠. 수강료 플러스 퇴근 후의 여가 시간 플러스 차비 플러스 등등. 이게 전부 다 매몰 비용이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실제 경제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아셔야 되는 거니까. A가 대학을 갈 경우 1년 비용이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들고 취업을 하면 연봉 2,000만 원이에요. 4년제 대학을 갈 경우 기회비용은 얼마죠? 어렵지 않은데? 얼마가 기회비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1억 2천이 되겠죠. 얼마 플러스 얼마죠? 8천 플러스 4천이죠. 다시 4천 플러스 8천이죠. 예. 왜? 대학 가는 바람에 포기된 거는 등록금만 포기된 게 아니라 모두 포기됐어요. 연봉도 포기됐죠. 근데 이제 저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계 장부에 적을 수 있는 건 4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에요? 8천은 저한테 들어온 적이 없죠. 회계 장부에 적으려면 들어오고 나간 게 있어야 되죠. 근데 8천은 저한테 들어온 적이 없죠. 그래서 회계 장부에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4천만 원만 적죠. 그래서 저 4천만 원 기회비용 중 회계 장부에 적을 수 있는 비용을 회계비용 또는 눈에 보인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8천은 회계 장부에 적을 수가 없죠. 그럼 회계 장부에 없으니까 숨어 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암묵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할 때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회비용 개념에서는 꼭 무슨 비용과 더불어서 명시적 비용과 더불어서 무슨적 비용, 암묵적 비용의 개념을 쓴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우리 기회비용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저 뒤에서 배운 것 중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 기회비용부터 배우는가? 전 정말 그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기회비용부터 배울까? 그래야지만 이 기회비용 배우는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왜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울까? 이게 신고전파 경제학이구나.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이 우스워 보이지만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딱 이 틀을 잡죠. 막스가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산업예비군 뭐야 이게 실업자금 되는 거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이 뭐야 상대적인 이거같이 절대적인 이거같이 제기할 가변자본 불변자본 근데 그런 게 중요해요. 평균 이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정리됐죠? 예. 산업예비군의 등장과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평균이율 경영 저하의 법칙에 의해서 또는 케인즈와 다르게 공황의 원인을 공급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것까지 정도 이해하시면 우리는 뭐 누구보다도 막스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더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